올해로 63. 한 달 수입 11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봤더니 1년 사이에 4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주말마다 딸과 외식.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했던 소비들이 쌓이고 쌓여 제 노후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는데 습관은 예전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4월의 비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요즘 들어 잠이 얕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걱정이 깊어진 탓입니다. 올해로 63.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세월이 실감납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10년 전엔 거울 볼 여유조차 없었나 봅니다. 남편과 별거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주변에선 왜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이별이란 게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원망과 미련이 뒤섞인 채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별거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 월세방을 얻었을 때 통장 잔액은 5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첫째는 대학생, 둘째는 고3점, 당장 밥을 먹여야 했고 학비도 내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요양보호사 교육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래. 그 한 줄이 제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전날 밤 교재를 붙들고 공부하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50년을 살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공부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였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첫 직장은 서울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버는 첫 월급이었습니다. 첫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줬습니다. 둘째가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5년은 뼈를 깎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하고 들어올리고 목욕을 시키는 일. 처음엔 힘들어도 버틸 만하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을 넘기면서 제 몸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버티다 겨우 일어났지만 그날 이후로 허리는 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가 많이 닳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속으로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네, 조심할게요 뿐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원장님이 붙잡았지만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으로 일합니다. 하루 4시간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간단한 식사 준비와 청소,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요양원에 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몸도 예전보다는 덜 힘듭니다. 하지만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남짓. 처음 110만 원을 받았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걸로 살 수 있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하는 위안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요. 요즘 아침마다 방문 요양을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아직 괜찮아. 그 말이 주문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매달 25일은 급여일입니다. 그날 아침이면 일부러 일찍 일어나 은행 앱을 켭니다. 110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바로 계좌이체를 시작합니다. 관리비가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 휴대폰비, 보험료, 고정 지출만 빠지고 나면 65만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서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쓰면 한 달이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여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빚 없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저는 비상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2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8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4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쓴 거지? 급하게 거래 내역을 뒤졌습니다. 병원비가 있었습니다. 허리 치료하느라 한 번에 50만 원씩 2번 나갔습니다. 둘째한테 보낸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만이라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30만 원, 또 한 번은 20만 원.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25만 원 나간 것도 기억났습니다. 지인 경조사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어쩔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상적인 소비였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들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2,500원, 커피 한 잔쯤이야 하고 사는데 한 달이면 7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점심 때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 먹는 날도 많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가기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4,000원에서 5,000원.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주말이면 딸과 외식을 합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딸이 엄마 오늘 뭐 먹을래? 하면 저는 나가서 먹자고 합니다. 삼겹살, 칼국수, 중국집. 한 번 나가면 3만 원에서 5만 원은 씁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나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거기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간식 사 먹으면 더 나갑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피곤하면 택시를 탑니다. 오늘 하루쯤은 하면서 한 번에 8,000원, 만 원. 한 달에 몇 번씩 하다 보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쇼핑몰 앱을 열면 자꾸 손이 갑니다. 이번 달은 안 사야지 하면서도 장바구니에 담아둔 블라우스, 신발, 화장품. 할인한다고 알림이 오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한 번에 2만 원, 3만 원씩인데 쌓이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매달 커피와 간식에만 거의 20만 원, 외식에 30만 원 넘게, 옷이랑 자파에 20만 원 정도, 택시비로 10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8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입은 110만 원인데 실제로 쓰는 돈은 훨씬 많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아끼면서 사는데 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둘째였습니다. 둘째는 지금 지방에서 일합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법니다. 그나마도 고시원 월세, 식비, 교통비를 빼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좀 빠듯해서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미안한 목소리. 저는 매번 그래, 알았어. 걱정 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둘째에게 미안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제 형편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손 벌리는 걸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부모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입은 반으로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250만 원 벌던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자기 위안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월 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전세 만기가 5월이잖아요. 집주인이 연락 왔는데 1,000만 원 올려달래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나마 1,000만 원만 올리는 게 양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1억 3천만 원. 1,0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제 통장에 남은 저축은 815만 원. 약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빚 없이 산다는 것. 그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을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몸 상태가 이미 한계입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첫째는 결혼 준비 중이고 둘째는 자기 생활도 빠듯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간은 가는데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별거 직후 한동안은 일단 버티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10년이 흘렀고 나이는 63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얼 준비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를 꺼내 지난 한 달 지출을 정리해봤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관리비에 휴대폰비, 보험료 더하면 45만 원은 기본이네.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장 보는데 20만 원, 외식하고 간식 사 먹으면 30만 원, 합치면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교통비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면 한 달에 15만 원쯤, 병원 가서 약 타고 하면 또 8만 원에서 10만 원, 거기에 커피 사 먹고 옷 사고 경조사비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40만 원이 나갑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110만 원인데 매달 550만 원 가까이 모자랐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썼던 것입니다. 1년이면 약 600만 원. 실제로 통장 잔액이 줄어든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숫자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저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이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끼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상금으로 버티는 생활이었습니다. 전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혹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한데 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월세 50만 원. 지금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내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시 전세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한데 전세금 200만 원이 모자라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첫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 준비금에서 빼서 드릴게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벌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예순이 넘도록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첫째에게 돈을 받은 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세 문제는 일단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재정상담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50대 부부가 나와서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점검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소비도 그에 맞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지 못해요. 몸은 늙었는데 소비는 젊을 때 그대로인 거죠. 그 말이 꽂혔습니다. 습관. 저는 늘 제가 절약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지 않고 비싼 차 타지 않고 해외여행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노트를 샀습니다. 표지에 소비 일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 동안 쓴 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2,500원. 점심엔 김밥을 샀습니다. 4,000원. 버스비로 2,600원. 저녁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18,000원 나왔습니다. 하루 총 27,100원.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둘째 날도 커피를 샀습니다. 2,500원. 점심은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8,000원. 버스 놓쳐서 택시를 탔습니다. 8,000원. 편의점에서 과자랑 음료 샀습니다. 5,500원. 하루 총 24,000원. 어제보다는 조금 덜 썼지만 여전히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는 것만으로도 귀찮았습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커피 있는데 그날은 커피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를 타 먹었습니다. 2,500원을 아낀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노트에 적지 않았다면 그냥 샀을 것입니다. 매일 적다 보니 오늘도 또 커피 샀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굳이 사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달라졌습니다.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반찬 남았는데 그냥 집에서 먹고 갈까? 그날은 도시락을 싸서 나갔습니다. 4,000원을 아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쇼핑몰 앱을 열었다가 바로 껐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블라우스가 있었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거 사면 언제 입지? 옷장에 비슷한 거 있잖아.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49,000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외식도 줄었습니다. 딸과 주말마다 나가 먹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파스타 만들어 먹자 하는 딸의 제안에 마트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10,000원도 안 들었습니다. 외식했으면 5만 원은 나갔을 것입니다. 택시도 줄었습니다. 피곤해도 버스가 있으면 버스 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막차를 놓쳤을 때만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쓴 돈을 모두 더해봤습니다. 142만 원이 나왔습니다. 3월 지출이 188만 원이었으니 36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36만 원 1년이면 43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돈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 만약 제가 5년 전부터 이렇게 관리했다면 지금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넘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편의점은 꼭 필요할 때만 갑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 미리 계획하고 갑니다. 쇼핑은 일주일 뒤에도 필요하면 그때 삽니다. 미리 시간을 확인해서 택시 대신 버스만 탑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한 달에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비를 끊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소비와 습관적 소비를 구분할 순 있습니다. 딸과 먹은 삼겹살은 즐거웠습니다. 그건 후회 없는 소비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충동적으로 산 원피스는 옷장 구석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건 후회가 남는 소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비 전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쓰고 나서 나는 행복할까? 아니면 후회할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소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손에 든 건 수입 과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샀을 것입니다. 가끔은 좋은 거 먹어야지 하면서.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걸 사면 내일 노트에 뭐라고 적지? 필요한 소비였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제철 과일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었고 맛은 더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과 나눠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비싼 걸 사는 데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돈 관리를 좀 하거든. 돈이 늘어났어? 아니, 그건 아닌데 불안이 줄어든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통장 잔액이 극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들던 비상금이 이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달은 오히려 조금 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63세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법을, 아끼는 법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어느 날 저녁, 저는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15만 원.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 하며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투자야. 내 몸에 대한 투자.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달엔 외식을 한번 줄였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병원비 때문에 외식은 다음 주에 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밥이 더 좋은데 뭐. 나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었습니다. 비용은 10,000원도 안 들었지만 외식보다 훨씬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좀 진행됐네요. 꾸준히 운동하셔야 해요. 수영이나 걷기 운동 추천드립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운동화를 샀습니다. 7만 원짜리.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투자야.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커피 한 잔 값으로 살 수 없는 건강.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면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 원피스,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유행한다고 산 가디건, 색깔이 저랑 안 맞아서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낭비구나. 몇십만 원을 주고 산 옷들이 아무 쓸모 없이 옷장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저축했더라면 지금 전세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옷들을 모아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몇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자. 유행 따라가지 말자. 남의 눈 의식하지 말자. 5월이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첫째가 보내준 200만 원과 제 저축 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돈 꼭 갚을게.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5월부터의 목표? 1점 한 달 지출 100만 원 안에서 생활하기. 2점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기. 3점 건강 관련 지출은 아끼지 않기. 4점 습관적 소비 멈추기.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 요양을 나가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백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안으로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편의점을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 집에서 타온 커피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되는 거구나.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저는 여전히 63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다는 것을.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3.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어느새 절반이 넘게 채워졌습니다. 매일 밤 적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얼마를 썼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어느 날 저는 노트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지출이 많네. 화요일은 주말 방문 요양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것저것 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도 가고 은행도 가고 그러다 보면 카페에도 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집에서 할 일을 만들어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일부러 집 청소를 했습니다. 옷장 정리도 하고 묵은 서류도 정리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은 집 정리하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지출은 5,000원이었습니다. 장 볼 때 필요한 것만 딱 샀습니다. 주말에는 딸과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카페 갈까 했을 텐데 이번엔 공원 산책할까 했습니다. 딸이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걷다 보니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할 수 있어. 엄마, 생각보다 강해. 나도 그래. 엄마, 보면서 배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바뀐 게 딸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걸으며 나누는 대화가 훨씬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식비를 줄이는 실험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되 메뉴를 미리 짜고 갔습니다. 월요일 된장찌개, 화요일 김치볶음밥, 수요일 생선구이. 메뉴를 정하니 불필요한 재료를 사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엔 마트 가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바구니가 금방 찼고 계산대에서 놀라곤 했습니다. 5만 원이나 나왔네. 하지만 메뉴를 짜고 가니 달랐습니다. 장바구니에 딱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계산 금액도 3만 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 가까이 아끼는 셈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재료를 사두고 잊어버려서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든 채소, 상한 반찬. 그게 다 돈인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뭘 먼저 써야 하나 확인합니다. 유통기한 가까운 것부터 먹고 남은 반찬은 다음날 도시락으로 쌉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간단했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일 맛있어. 집밥이 최고야. 그날 저녁 식비는 5천 원도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5만 원짜리 외식보다 컸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자 저는 소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이 돈을 쓰고 나서 나는 기억할까? 딸과 먹은 생일 케이크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생일날 함께 빵집에 가서 고른 케이크. 촛불 켜고 노래 부르던 그 순간. 4만 원이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남았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산 핸드크림은 집에 오자마자 서랍에 넣었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2만 원을 쓰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이 남는 소비와 후회가 남는 소비.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하니 지갑을 여는 순간이 달라졌습니다. 친구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던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 쓴 돈이야. 반면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한 운동기구는 어땠습니까? 8만 원 주고 샀는데 사흘 쓰고 베란다 구석에 방치됐습니다. 운동해야지 하는 마음만 샀지 실제로 운동할 의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동네 수영장 한 달 등록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건강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번에 2만 원씩 6번 받으니 12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일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건 투자야. 내가 일을 계속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하니까.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치과 치료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돈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면 유행 따라 사는 옷은 줄였습니다. 작년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하며 이것저것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다 유행 지난 옷이 돼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을 들였는데 남은 건 옷장을 차지하는 옷뿐. 이제는 옷을 살 때 묻습니다. 이걸 최소 30번은 입을 수 있을까? 3년 후에도 입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필요한 옷은 좀 비싸도 제대로 된 걸 삽니다. 작년에 산 면 티셔츠.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소비였습니다. 8월 말.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금, 통장 잔액이 45만 원이었습니다. 5월에 전세 계약하고 하나도 없었으니 45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가 해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0만 원을 첫째에게 빌렸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45만 원. 한 달에 평균 15만 원씩 저축한 셈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 2년이면 360만 원. 숫자로 계산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65이 되면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금 받는 방문요양비 110만 원에 더하면 17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며 처음으로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버텨야지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면 돼로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65부터는 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엔 연금 나오니까. 진짜? 다행이다. 엄마 몸도 좀 쉬어야지. 그러려면 지금 잘 관리해야 해. 그래야 그때까지 버티지.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방문 요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우산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택시 탔을 텐데. 하지만 오늘은 버스를 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꾼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습관 하나가 바뀌니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을 관리합니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예전엔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나만의 행복이 있어. 토요일 아침 공원 산책, 딸과 함께 만드는 저녁,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제 삶을 재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첫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200만 원 빌려드린 거 천천히 갚아도 돼.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꼭 갚을 거야. 조금씩이라도. 엄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제 계획 있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 20개월 후 200만 원 갚기.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저녁마다 노트를 펼치는 시간이 이제는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건 투자인가, 낭비인가? 즐거움이 남을까? 후회가 남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 나이 63.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합니다. 습관은 나를 닮고 나는 그 습관만큼 늙는다. 50대, 60대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버는 돈이 줄어도 젊을 때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면 적은 돈으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필요한 소비와 습관적 소비를 구분하는 법을.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통제하는 법을. 오늘도 저는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63.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